자, 이번 주에 나스닥 0.85% 하락하고 0.3% 하락, S&P 500이 0.38% 하락을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인덱스는 94.85로 약간 하향 안정화 됐고, 원화도 1205원까지 갔다가 1186원까지 조금 안정화됐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1.7%까지 약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걸 설명을 좀 드리면, 파월 청문회로 인해서 조금 안정화되었다가 그랬다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된 것은 파월 청문회의 언급 때문에 그랬죠.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하고 금리 인상은 고려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양적 긴축 QT, QE는 quantitative easing을 얘기하는 거고, QT는 tightening 이라고 해서 양적 긴축을 QT라고 하죠. QT를 하반기에 몇 차례 회의에 결정하겠다, 즉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저는 이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뭔 것은요, 우리는 초저금리 시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들으시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제 방송을 들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은, 초저금리 시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QT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투자 아이디어에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단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테이퍼링으로 인한, 모든 시황을 테이퍼링에서 연유해서 찾아보면은 답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테이퍼링으로 인한 공급단의 차질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물론 수요단도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공급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금리 인상하고 QT를 하는 부분이 경기와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강력한 금리 인상, 강력한 QT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시황관인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파월 청문회 전후로 3일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장중 등락이 나오고 또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이번에 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 12월 16일 날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까지 약 2개월 정도의 한 18% 정도의 조정이 있었어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그럼 경기가 아주 좋았냐?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을 선반영을 전체적으로 또 하고 있지만, 그것을 선반영했다가 또 뭐 시장 달래기를 하면 또 반동 줬다가 또 아니야, 또 걱정이 돼, 그래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그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 정도 조정을 보였다 말씀을 드렸고,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다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나스닥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6주가 아니죠. 8주 동안 주봉으로 볼 때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11월 22일
요때부터 나스닥은 조정을 이미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조정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사실은 꺾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말이니까 12, 1, 뭐 2개월이면 1월 말이면 끝나는 거고, 뭐 3개월이면 2월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여기가 16,000포인트, 16,200이에요. 16,000포인트라고 잡고. 지금 지난번에 빠졌을 때는 14,500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14,600이에요. 14,5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뺐으니까, 꼬리들을 뺐으니까. 14,500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 밑에 14,500으로 치면, 16,000에서 14,500이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1,5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잖아요. 1,500포인트면 약 10% 정도 하락을 했죠. 사실. 그러니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도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사실 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한 10% 더 빠진다. 이게 지금 이 음봉이, 이게 저점이 마이너스 7%고, 이게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있는 20개월 이동평균선이 있는 요 사이 있잖아요. 13,000과 14,000 사이.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0.24% 어제까지입니다. 상승이었고 코스닥은 1.2% 하락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차트 먼저 보고요. 차트 보면 이해가 되죠? 일단 미국 시장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 정리된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보세요. 코스피 시장에 뭐 양적 긴축을 하느니, 금리 인상을 3월에 하느니, 3회 하느니, 4회 하느니, 또 금리 인상을 우리 금통에서 하느니 마느니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3,050하고 2,850이 있는 2,800은 한 번 갔어요. 한 번 사실은 2,900포인트 이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지금 여기 깨고 내려간 게 10월 달에 깨고 내려갔어요. 10월 달에. 그럼 10월 한 달 됐죠. 11월 한 달 됐죠. 그 다음에 12월 한 달 됐죠. 10월, 11월, 12월, 지금 1월이에요. 3개월 반을 이 안에 그냥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하단 이 박스권에서 하단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미국이 확 무너지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한번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황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단 박스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빠지면서 내 종목이 30%, 40%, 50%씩 막 빠지는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장이 되면 다 피해서 있어야 돼요. 현금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들고 있다. 이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 영향 받으면서 오늘도 1%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1% 빠지고 있고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래 봤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저점이 2,822포인트였어요. 이 얘기는 중대한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서 미국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의 새로운 악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창궐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궐한 표현을 좀 쓰기가 좀 안타깝지만 엄청나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이 시장이 크게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구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테이퍼링 아니죠. 금리 인상 아니죠. 그럼 양적 긴축. 이제 이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있어. 그러면 실제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중대하게 뭐가 발생하기 전에는 여기 그냥 있겠구나. 이거 말고 새로운 악재가 뭐가 날까? 지정학적 악재? 전쟁? 전쟁은 훨씬 더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쟁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오랜 동안 끌어내리지 않아요. 어쩌면 만약에 뭐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저점 찍고 시장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 그냥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3개월 반을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이걸 좀 가까이 하면 더 들리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 계속 따라서 제 방송을 따라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3개월이 아니고요. 3개월이 아니고 몇 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이렇게 답답해 해요. 계속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보면은 종목이 등락이 엄청 심하죠?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막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이쪽에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코스닥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코스피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상단 부분에서 그냥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코스닥에서는 뭔가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섹터나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텍스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들이 다시 8천억 정도 팔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1조 2천억 매수했고 기관들은 금융투자에서는 약간 사고 기관들은 4,600억 팔았습니다. 이건 연기금에서 판 거고요. 금융투자는 작년에 샀던 걸 내일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플러스 이번 주에 157억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당량 매수는 다 팔았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전에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이게 끝났어요. 이제 금융투자 매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만 할 거예요. 샀다 팔았다만 할 거고. 개인들은요. 작년에 팔았던 걸 올 초에 내리 사더니 이제 매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수급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 변화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과 기관들은 그냥 뭐 작년에 거래했던 걸 지금 마무리 거래를, 그러니까 뒤집는 거래를 그냥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요. 이번 달, 즉 2022년 돼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이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수급과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의 변화는 개인 매도, 기관 매수로 변했고 외국인들은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테마 강세가 이뤄지고 있고 SK 엔솔로 인해서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장비 부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2차 전지에 있는 대형 소재주들 있죠. 중소형주 말고 소재들 중에서 대형주들 얘네들은 리밸런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 성공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매드폭토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졌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끝나죠. 거기에 이슈가 된 종목들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은 어떻게 거래하냐면요. 실적 시즌 되면 바이오 종목이 안 좋아요. 내가 바이오 종목만 맨날 매매하겠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맨날 실적 시즌은 빠져. 그럼 그럴 때 좀 샀다가 실적 시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반등해. 그러다 실적 시즌 되면 또 빠져. 그냥 실적이 없어서 그런 형성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12월쯤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1월쯤에 다시 빠지고 이런 현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몇 가지 종목들의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LG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정리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황의 변화가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단에서 박스권으로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레벨 다운 좀 된 상태에서 하단 박스권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보면서 자, 어떤 섹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말씀드리면서 하단 박스권에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도 이 박스권이 연간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되면 그러면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서 미중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이 밑에 있으면서 악재 나오면 빠졌다가 또 반등했다. 악재 나오면 빠졌다 반등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올해는. 그럼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투자 아이디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많이 찾느냐? 이제 뉴스에서 많이 찾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께는 조금 자랑해도 되죠. 요 방송을 제가 시작한 지 언제부터 했나요? 한 10월, 11월 그 정도 했나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내용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에서 만약에 거래하신 분들은 시장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사이를 눌러보세요. 아픈 거요? 하더라도 지금 종목별로는 지금 보면 체감이 나쁘지 않아요. 이쪽 갖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런 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쪽이 뭐냐?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빅딜과 성장은 어디로 될 거냐? 삼성이 미국 국적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할 것이다라고 CE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신규 건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가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전장기업인 하만의 인수를 이미 했고요. 작년 말에는 바이오젠 인수를 한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부인 공시를 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삼성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딱 여기 세 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시스템 반도체.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L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7%까지 오르고 그랬잖아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벤츠 전기차에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요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LG 이노텍, L전자, LG디스플레이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장 부품에 있는 종목들 중에 동훈하나텍, 더구전자, 오비고, 어버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들을 차트를 다 웬만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동훈하나텍 요 차트예요. 지금 밑에 수급하고 여러분들이 차트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는 오늘 급등해 버렸네요. 더구전자. 그리고 어버반도체는 얘는 아직 못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위에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오비고였네요. 오비고. 자, 오비고는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이거 중요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성하고 LG하고의 이 신경전이 있잖아요. OLED는 LG가, 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지금 애플의 휴대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서 잘하는 건 TV 있죠. 대화면. 대화면을 더 잘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TV 쪽을 자존심상 제 생각에는 LG 거 안 쓰고, 자기들 삼성 디스플레이 있으니까 그거 안 쓰고 나는 우리 거 할래. 그래서 OLED 안 할래 해서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 퀀텀 닷이잖아요. LED, QD LED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OLED를 갖다 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고, 삼성에서 LG랑 손잡고 이제 OLED로 갈 거다라는 뉴스들이 연초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갔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플이 차세대 8.5세대 OLED 패널을 쓰겠다 라고 만약에 딱 해서 삼성에 통보를 한다. 그러면 삼성 애들은 LG랑 손잡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OLED를,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삼성에 대고 8.5세대 OLED 패널을 쓸 거야. 우리 너네 준비해줘. 그러면 삼성은 LG랑 손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되면은 소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있는 섹터에 있는 삼성과 LG도 좋지만 그 후방에 있는 우리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이 올해 이슈가 되고 우리에게 수익을 줄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OLED 증설 투자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장비 발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GMS, 비례컴퍼니, 주성엔지니, 신성엔지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DNF, 저기 오타가 났네요. DNF죠. DNF 전혀 움직임이 없네요.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성엔지 요거는 문제 없고요. 그리고 비례컴퍼니.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차트를 중간에 쳐주는지 아세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빠져서 얘는 못 올랐어. 이제 얘는 갈 거야. 얘는 정말 이제는 될 거야. 이렇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놨네요. 신성이엔지 작년부터 사서 계속 물 탄다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삼성에 들어간다는, LG에 들어간다는, 요번에 들어간다는 내가 탐방을 갔다 오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남의 얘기를 듣고 하잖아요. 그 남의 얘기가 누구예요?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눈으로 확인되는, 그거는 남의 얘기잖아요. 내 눈에 확인되는 건 뭐예요? 주가 움직임과 수급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차트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얘가 뭐 달라졌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다고. 예를 들어서 미래컴퍼니 지금 차트 있으니까 띄워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가 이런 게 관심이 있어. 그런데 계속 빠져, 이게. 계속 빠지든지 아니면 뭐 움직임도 거의 없어. 이러던 애들이 언제, 이게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이날이요. 이날이 언제예요?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갑자기 거래 생기면서 13%는 올라? 이게 뭐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지만 그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빠지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지 얘는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크게 거래가 생겼잖아요, 이날. 이렇게 거래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확인하고 그냥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올해 1월에 지금 2주뿐이 안 지났는데 2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에 곧바로 그날 상한가 간다. 이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92조 정도 되죠.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곧바로 3위로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2위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신규 상장한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위 또는 3위인 기업이 만약에 한 10%씩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가 지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너무 기대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야 이러면 어떡하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얘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형주의 코스피의 종목이나 이런 걸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청약하려고 많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가 얘가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그동안에 약했던 대형주가 이제 오를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가 제일 기대해 주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찍어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DA 테크놀로지, 상신 EDP 한번 이것도 눌러볼게요. DA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나요? 요거요. 요거 지금 크게 안 움직이고 있네요.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올랐다 조정 보이고 이랬네요. 그 다음에 상신 EDP 요거 지금 밑에 있네요. 이거 지금 수급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과 수급 보면서 거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신성 델타테크 엠플러스 신성 델타테크 어저께 이걸 반영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살짝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엠플러스 자 이거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였나요? V1텍 자, 이건 어저께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V1텍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요구부터 요까지는 전에 제가 연말의 특집이라고 하면서 불러드렸던 지금 현재 신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 여기 LG노텍 지금 오늘 11% 오르고 있네요. LG.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간 종목, 거기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작년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소부장 종목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특례 상장한 것들 기술력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매일 요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지금 특이하게 움직이는 분이 뭐 있나. 저도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요거 좀 볼게요. 그 다음 유럽에 굴러다니는 전기차 70%가 K배터리다. 다음은 미국 아니겠냐? 미국에서 건설 중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공장 중에서 11개가 국내 배터리 3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세계 4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라는 회사가, 소위 ADAS가 저거죠. 오토매틱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죠. ADAS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요걸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이 옵티머스 라이드를 인수한다. 자, LG노텍이 오늘 급등한 건 요것 때문이죠.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공급 추진을 하고 있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런데 오늘 급등한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전장 카메라를 미국과 중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가 작년에 삼성전기에서 공급을 받았어요. 작년에 한 5,900억인가 받았습니다.
LG에서는 여태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작년에 얼마 받았냐면 100억인가? 100억 원어치인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 요게 통과됐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됐으니 올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초부터 조선수조 대박 2022년에도 선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선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 기자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삼성전자가 뭘 한대, LG전자가 뭘 한대, 애플이 뭘 한대, 테슬라가 뭘 한대. 좀 전에 보세요. 테슬라가 뭘 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LG그룹, 삼성그룹이 그것 때문에 막 강해져, 세죠. 근데 삼성이나 LG가 뭘 한대. 그럼 그 후방에 있는 소부장들이 또 막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시장을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번째, 국내 전장 부품 업계는 애플카 공급망 진입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024년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럼 이제 주식시장을 선반영하는 건데 작년 연말에 방한해서 물밑 조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 때문에 오른 게 요거죠. 더고전자예요. 더고전자. 왜냐면 더고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이제 음모가 좀 나고 있는데 얘가 애플에 납품을 하죠. 카메라의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품이에요. 부품 그냥. 아무튼 근데 애플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건데 카메라 부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연내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10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이런 것만 골라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그때 했던 것들을 제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국내 전장 부품업계 애플카 얘기했어요. LG 롯데 테슬라 전장 카메라, 마그나 자율주행 솔루션, K 배터리 전기차, LG에는 솔루션 배터리, LG 디스플레이 OLED 증설한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되면은 애플 투자되면 대박이야. LG전자 강세 보이는 게 벤츠 전기차의 OLED 기반의 뭐라 한대. 삼성의 빅딜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을 하는 거래. 그러면 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항상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장이 이거 지금 코스닥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넘어가면 다시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다시 이걸 다 지울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3,316포인트를 찍고 내리 하락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지금 박스권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세권에 있는 거고 이 박스권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에서 한번 툭 내려간다. 만약에 그럼 사야 됩니다. 왜요? 툭 올라올 거니까. 왜 이 하단에 2,800포인트에서 2,750에서 2,800포인트 여기는 중요한 락버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간에 제가 잠깐 물 한번 먹으면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분을 락버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수가 PBR보다도요. 지수는요. 우리 주가가 뭡니까? 주가는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향후 성장성에 멀티플을 주어서 주가를 우리가 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총합을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코스피에 있는 이익의 총합이 작년에 있었던 2021년도에 175조에서 180조라 그러는데 올해는 높게 보는 쪽은 한 200조까지도 보고 하단은 한 180조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이게 럭바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이나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매크로 시황이잖아요. 그런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리즈너블한 지수대는 이 정도 지수대가 우리 시장에서는 2800포인트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시장이 꽤 오랜 동안 지금 3개월 이상으로 박스권으로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야, 이거 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봉으로 봤더니 월봉으로 봤더니 야, 이제 월봉으로 봤더니 계속 여기에 만약에 내년 올해 계속 이 안에 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야,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그냥 주식 팔고 난 현금화 할 거야. 그래서 난 조금 당분간 피해는 게 맞겠다. 오케이. 아니, 난 우리 시장 이렇게 불안한데 그냥 난 이것보다 그냥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한국장 떠나서 나 미국에 가서 미국 주식에 대표 종목 빵주 사가지고 그냥 거래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 투자 전략과 투자 스타일은 다른 거니까.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택. 저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경기에 연동하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박스권으로 오랜 동안 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만약에 교육이 활발해지고 수출이 좋아지면 이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이런 거는 우리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긴축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긴축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혹시 빠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야,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2018년, 19년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할게. 이게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잖아요. 니네 너무 쫄지 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 갖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지수 베팅이 어려워요.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팅은 더 어렵고. 그래서 RL 베팅이 요즘에 더 많죠. 소위 고버스라는 RL 베팅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수 베팅이 어려워. 지수 베팅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세게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돈은 항상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이익이 있는 쪽만 추종하면서 차별화된 장세가 날 텐데, 이익이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하드웨어다. IT 하드웨어 쪽에 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는 17일부터 20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있고 월요일에는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휴장입니다. 여러분. 휴장이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고 18일 날은 중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고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나오고 18일부터 19일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일입니다. 20일 날 인민은행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21일 날은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25일부터 26일까지가 FOMC 회의 1월 회의가 있어요. 이때 요번에 금리 결정을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요걸 선반영을 상당히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는 연준 인사들의 FOMC를 앞둔 블랙아웃 주간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금리 인상하는 발표가 나오는데 어떤 강도로 나올지 잘 모르겠네. 야, 강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눈치 보기를 하겠죠. 가이드라인도 없고 눈치 보기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섹터별 차별화되는 또 종목 잔세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수출입 동향 나오면 수출입의 동향에서 좋은 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은 뜨고 안 좋다 그러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주는 거고 다보스 포럼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아젠다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강력한 테마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주가만 가격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도 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LG에너솔루션 청약일인데 청약에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청약 끝나고 나서 또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민은행이 LPR 금리 요번에 만에 하나 LPR 금리 요번에 인하하잖아요. 그럼 호재입니다. 요거 호재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보면은 별 재미 없다. 다음 주도 별 재미 없다. 그냥 여기 계속 있을 것이다.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그럴 것이다. 그냥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갔으니 실적 좋은 주식 섹터와 상관없이 또는 나는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IT 하드웨어의 키워드가 뭐냐? 자율주행 전기차 플러스 IT 세 가지예요. 그 전에 전기차만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간 거예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플러스 IT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관없다. 양적 긴축 다음 주에 전망과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양적 긴축 우려로 하락을 했어요. 파월 청문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하락을 했죠. 미국의 유동성 긴축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시장은 선반영 하락하고 안정했다가 반등하고 또 우려에 하락을 했다가 안정했다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황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락 후에 하단 박스권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긴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구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급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LG 에너솔루션과 연관된 수급이 시장에는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시장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최대 화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와 테마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세 테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전기차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장 부품과 반도체. 요거는요,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께 메타버스를 처음에 9월, 10월에 말씀드릴 때 메타버스 말씀을 한참 드리면서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고 메타버스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많이 빠졌죠. 아니 지금 이거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하는데 얘도 지금 막 좋다가 얘도 꼬꾸라져서 메타버스 관료주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다. 메타버스는 뭐라고요? 초연결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시대의 하나예요. 그 일부예요. 그 일부를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뭐였냐? 그게 그동안에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게임, 컨텐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게임 회사들이 NFT 한다 그러고 암호화폐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수익을 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때 메타버스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메타버스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메타버스 초연결 시대의 대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익을 끌고 가면서 가는 것은 우리가 대세 섹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익이 없이 드림만 가지고 가는 것을 테마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테마가 뭐죠? 정치 테마잖아요. 이익이 없이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걔들은 끝났냐? 콘텐츠, 게임 얘들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이 한 차례 쉬었다가 또다시
또 메타버스 이슈가 되면서 또다시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단기 급등해서 이미 한 차례 선반영한 거예요. 제가 늘 S커브를 말씀드립니다. 이익도 없이 그냥 드림으로 한번 떴어. 아닌가 봐? 빠져. 그러다가 실제로 사업화 되면서 그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테슬라가 똑같이 그랬고 애플이 똑같이 그랬어요.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어떤 거냐? 얘네들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올해 시장이 불안하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성장주는 빼.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자동차 애들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있는 성장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IT 하드웨어를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쪽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약세 테마를 보면 바이오와 게임, 콘텐츠, 메타버스, NFT를 포함한 메타버스가 약세였는데 이런 곳은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의 수급으로 보면 특정 섹터나 특정 그룹의 구분이 없이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은 어떤 건 사고 어떤 거 팔고 막 이래요. 전기차도 어떤 건 사고 어떤 거 팔고 막 이러거든요. 즉 제가 이걸 봐서는 뭘로 보이냐면 인덱스 자금들이 리밸런싱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별화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결론. 다음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시장은 또 관망 분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지 지금 우리나라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로 종목만 쳐다보고 갑니다. 뭐만 보고 갑니까? IT 하드웨어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죄송하지만 변화가 생겨야지 저도 뭘 얘기를 할 텐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